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26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6강은 이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꼭 맞아야 되니까 이제 책에 있는 거를 한번 기본이라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나머지 280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양가를 이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지문으로 등장을 하고요. 정답으로 체크했던 지문도 있었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가중 예상되는 이제 그 실현 가능한 값들을 이제 가중 평균에 의해서 구하고, 그 투자자들이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안전 자산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한 자산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위험 할증률을 이제 더해서 수익률을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기대하고 비교해서 기대가 크면은 의사결정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출문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기대하고 요구와의 관계에 대한 논리는 의사결정이 일어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논리.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내지 않고 지문으로 나오는데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첫 번째 반가를 1번이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는 이렇게 조건 나왔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면 이제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단순하게 요것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이건 투자 결정 조건이잖아. 결정하냐 기각이냐 이런 표현도 이제 종종 등장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결정을 해요. 그럼 이 결정한 부동산이 그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상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수익률이 변해요. 이제 무슨 수익률이 변하느냐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무슨 수익률이 나오냐면 꼭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변하고, 기대 수익률이 그럼 어떻게 되냐? 점차 상승하냐, 점차 하락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기대가 요거보다 큰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 놔두면은 이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걸 상승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기대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이제 일치되는 선까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이제 균형이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 단계별로 다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이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큰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 결정할 것이고, 이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대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락한다. 이거 언제 다 써? 시험 지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줄짜리로 내거든요. 그럼 요 사이가 생략이 돼. 이게 생략이 되면서, 즉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큰 경우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맞고요. 점차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만 하시면 되겠죠.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A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가격이 이제 10억에 나왔는데, 이게 기대 수익이 1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10억짜리 사면은 1년 동안에 기대 수익이 1억이면은 수익률이 10%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온 거야. 특정 지역에. 그 시장에서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투자자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돼. 돈이 아니라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논리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이제 5%라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 수익률만 보장해주면은 투자할 용의가 있는 투자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시장에 10%짜리가 등장한 거야. 그럼 투자자들이 광분할 거 아니야. 그렇죠? 투자율이 광분하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죠. 결정하면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은 다 하나요. 원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10%짜리 수익률을 가진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즉 시장에 이제 원하는 사람 많다, 물건은 하나다, 경매에 붙일 때니까 몇 월 며칠 모 초에 와가지고 나한테 입찰가를 제시하다라고 하는 거죠. 경매에 참여해서. 그래서 경매 장소에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수익률이 10%가 기대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10억으로 출발을 했겠죠. 10억으로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죠? 5%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10억으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부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는 11억, 12억. 그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점점 비싸지게 됩니다.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죠. 어떤 사람이 20억을 불러버려요. 그럼 20억을 부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1억이라는 수익이 가진 상품을 10억에 샀을 때 예상 수익률은 10%였었어요. 근데 점점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래서 1억이라는 수익이 가진 상품을 20억에 사면은 이게 수익률이 5%로 지금 떨어지잖아. 그쵸? 모습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이 수익이 가지는 거를 비싸게 구매하다 보니까 이 상품이 가지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무한정 하락하지 않고 이 5%라는 것이 뭐예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준보다 작아요. 즉 기대 수익률이 10%짜리 요구하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20%를 요구한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이 안 차잖아. 투자를 기각하게 돼요. 투자 기각한 부동산은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수요 감소하면서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면서 이때도 당연히 무슨 수준이 변해야 돼? 당연히 기대 수준이 변해야 되고 기대 수준이 점차적으로 어떻다? 이때 상승하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요것도 이제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면서 바로 이제 점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럼 같은 내용이야. 처음에 10억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20%를 요구하고 있어. 그럼 투자자 입장에 20%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투자할 용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10%짜리가 나온 거에 대해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9억, 8억. 내리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다 성이 안 차. 그러다가 이 가격 5억까지 떨어지게 돼. 그럼 1억이라는 수익을 5억의 부동산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1억짜리를 10억에 사면 수익률이 10%였던 상품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기각하고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1억의 10억 상품이 10%짜리 수익을 가졌는데 1억짜리 수익 상품을 5억에 사면 이게 얼마다? 20% 수익률을 가지게 됩니다. 20%가 되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대 수익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중간 생략 다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기대하고 요구가 지금 불일치해요. 얘가 일치돼야 돼. 결과적으로.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큰 상태에 얘가 일치되려면 기대가 어떻다?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치가 되고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상태에 일치가 되려면 기대가 점차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기대 순위가 요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가 변한다? 기대 순위 변한다. 기대 수준이 변하는데 기대하고 요구가 일치되는 수준까지 기대 수준이 변한다. 당연히 기대가 큰 상태에서 일치되면 기대 수준이 낮아져야 되고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상태에 일치되면 기대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유형과 수익과의 관계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헷갈려하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충학습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 다음 281페이지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그 공식이 이제 그 내용이 참 이제 좀 안 맞는데, 이 투자 가치하고 이제 시장 가치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요것도 거의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가 뭘까라고 이제 해석할 때 이것도 투자 의사 결정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잡으면은 이게 어느 게 더 클 경우에 의사 결정이 긍정적이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투자 가치가 뭐에 대한 투자 가치야?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야. 그럼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잖아. 그 예상 수익은 부동산의 수명이 길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걸 사서 바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오랜 시간 동안에 미래의 임대 수익을 하다 보면은 투자는 그 시점으로 미래 수익을 땡겨가지고 이 수익의 창출하는 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그래서 부동산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장래죠. 장래란 말이 나와. 장래 투자한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가져다 줄 걸로 기대되는 이익, 줄여서 장래 이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로 판단하는 게 이게 뭐다? 이게 투자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재 가치를 땡겨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투자 가치라고 시장 가치. 우리 책은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282페이지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시장 가치 정의를 쭉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평가론에서 하고 그냥 시장 가치라는 것은 뭐로 하냐면은 공개 경쟁 시장에서 압축하면 이건 거야. 일반 시장, 공개 경쟁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렇게 단순하게 우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 경쟁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가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건 주관적 가치야. 옛날에 평가론에서 투자 가치를 객관적 가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왜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논점을 삼다 보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야.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실무적으로 쓰는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가 학문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실체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투자 가치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서 미래 수익을 땡겼을 때 그 미래 수익 현재 가치가 10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수익이 10억이라는 뜻이야. 그럼 10억 이상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투자 가치란 뭐냐면 투자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판단하는데 10억의 수익이 들어온대. 최대 가치 10억이야. 운영하고 나중에 운영해서 임대 수익 벌고 현재로 땡겼어. 나중에 팔았어. 10년에 판 걸 현재로 땡겼어. 그게 계산을 보니까 10억이래. 그럼 10억 이상의 지불할 의미가 없잖아. 10억짜리 투자 가치 가진 부동산을 11억 주고 살 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내가 벌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가치란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물건을 실제로 사야 돼. 그럼 투자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만약에 7억이다라고 하는 거야. A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7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투자자가 A 부동산 살 때 실제로 얼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야. 7억 주고 사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근데 투자 가치가 10억이란 말은 뭐죠? 7억 주고 산 부동산을 내가 장사해서 쭉 땡겨봐서 계산해보니까 10억을 번다는 뜻이야. 그럼 7억 주고 사서 10억을 벌면은 얼마 차익을 남겨? 3억의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커야 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써요. 그 마트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삼겹살을 사신다. 삼겹살 한 근에 얼마요? 라고 여쭤봐. 그럼 얼마에 물어봤더니 10,000원이래, 예를 들어서. 그럼 10,000원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냐? 그게 시장 가치가 돼요. 왜? 10,000원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10,000원이라는 돈을 뭐죠? 실제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000원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000원이요? 좀 비싼데요?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얼마 주면 살 용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7,000원인 줄 알고 왔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삼겹살에 대해서 7,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삼겹살 7,000원은 뭐죠? 이게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네요 라고 샀어. 그럼 얼마까지 살 용의가 있었냐? 15,000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식이야.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 결정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투자자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물건이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식당 가서도 그러잖아. 식당 가서 시장 가치라는 거 뭐냐면은 메뉴판에 붙어 있는 다 시장 가치야, 이게. 다 실무적인 가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된장찌개가 5,000원이야.
그럼 5,000원짜리 된장찌개 이거 주지 마시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 가치가 5,000원인 된장찌개를 이제 주세요. 라고 그 주문하는 거지. 그랬더니 음식 맛이 괜찮아. 음식 맛이 괜찮아서 나오시면서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죠. 이 된장찌개 제가 5,000원에 구매해서 먹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된장찌개는 10,000원에 파셔도 충분히 판매 가치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뭘로 본 거야? 된장 맛이 괜찮으면은 이게 된장찌개 투자 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본 거야. 10,000원까지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맛이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최종적으로 무슨 뜻이야? 투자 가치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된장찌개를 저한테 시장 가치 5,000원에 파셔가지고 저한테 5,000원만큼의 투자가 시장가치 차이죠. 5,000원만큼의 초과액을 만족시켜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서 식당문을 나오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맛이 형편없어. 야, 이거는 500원에 팔까 말까 하네요. 그러면은 500원이 투자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 가치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투자 가치는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의 수익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이제 지불할 용액은 최대 금액이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각만 아시면 돼. 투자가 시장 가치가 커야 된다는 것이 282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시장 가치는 사실상 시장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정해진 상태야. 그래서 이 투자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가 초창기 때 11회부터 15회까지 잠깐 전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성기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어쨌든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특히 토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토지가 영속성을 가진 자산이니까 그래요. 영구적인 소득이 주어져. 영구적인 소득이 아닌 유한소득 주어지면 이제 화폐시장 가치에 공부하신 그 공식까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득이 주어지면 이 소득을 현재 가치로 땡겨 계산해야 되잖아. 현재가 땡기려면 할인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을 뭘로 쓰냐면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돼 있어요. 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냐면은 이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야. 근데 미래 수익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느끼는 위험 정도가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은 뭘로 해야 돼? 주관적인 수익률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주관적인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었어?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투자 가치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회가 소득이 커지면은 우회랑 결과는 비례 관계잖아. 얘도 커지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은 결과랑 분모에 있는 것은 바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은 투자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요구 수익률과 비례 관계 있는 게 뭐가 비례 관계 있다 그랬어? 위험하고 비례 관계 있다 그랬죠. 그럼 위험이 커지면은 투자 가치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미래 수익 있죠?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불확실해진다는 거야. 그럼 위험이 커지면은 그만큼 요구수는 커지고 요구가 커지면은 투자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것이 잠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뭐로 냈다? 계산 문제로 냈었어요. 초창기 때니까 좀 단순해져 가지고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자산은 토지다. 영속성을 가진 자산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영구적인 소득이 매년 1억씩 발생한다. 연간 1억 원씩.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무위험률이 나오죠. 무위험률이 만약에 5%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에 이 해당 자산 토지의 위험 할증률이 3%다. 다 연간 자료야.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질문이 투자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건 투자 가치를 물어본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요구수익 문제더라고요. 그럼 투자 가치와 관련 두 가지 자료가 있어야 돼.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는 개념이 투자 가치다 보니까 미래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추정치, 소득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고 할인율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야 돼요. 할인율은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이야. 근데 영구적인 소득 얼마 발생했어요? 1억이 제시된 거야. 1억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요구수익률 구해야 되는데 아까 요구수익률이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을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위험률이 얼마다? 5%. 이 토지에 해당자 위험할증률 몇 프로? 3%. 또 인플레에 대한 위험할증 몇 프로? 2%. 다 더하면은 몇 퍼센트가 나와요? 5, 3, 2니까 10%가 나와. 그럼 1억 원은 10%로 나눈 값이 보기에 있겠지. 그럼 1억 원을 10% 나누면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10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10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구나. 근데 그 물건을 시장에 나오기를 20억에 나와 있어. 그럼 10억짜리 가치 있는 부동산을 10억 정도 돈을 버는 부동산을 20억 주고 사겠어? 안 사겠지. 기각하는 거야. 근데 이 부동산이 5억에 나왔어. 그럼 10억짜리 볼 수 있는 부동산은 5억 주고 사는 거니까 5억 차익을 남길 수 있잖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에 커야지 투자 결정하더라. 요즘에는 이제 요것만 아셔도 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다.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큰 지장이 없게 문제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요구에 대해 요구하고 이런 이제 투자 가치 시장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본 건데, 기대하고 요구의 관계는 요즘에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 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관계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서 283페이지 보면은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나오죠. 이건 구분만 하시면 돼.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 보는 게 일반적이고, 책처럼 처리 방법이라고 쓴 학자도 있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인 게 있어요. 먼저 이제 거기 1번에 용어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1번에 보면 위험이 있는 투자안을 이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거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류 체계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야. 이 단어 자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을 회피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위험한 자산이 있죠? 꼭 이 말이 나와야 돼. 위험한 자산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요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위험한 자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위험을 회피하는, 즉 이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못 해요. 왜? 부동산이 위험 자산이잖아. 주식도 투자 못 해. 그러면 결국 어디에만 투자하겠어요? 위험 회피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어디에만 제외시키는 거니까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사람을 말하죠.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 해서 이 무위험 자산이 뭐예요? 국채잖아. 국채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행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장 이제 가늘고 길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략을 아마 삼지 않겠는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밑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5번이 있어요. 284페이지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인트가 무슨 단어야? 전가란 말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을 다른 경제 주체한테, 다른 경제 주체에 이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차이점 뭐냐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취하는 전략은 다른 경제주체한테 손실을 안 끼쳐요. 근데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걸 나왔었죠. 그 위험 요소를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보니까 인플레 위험을 전가시켜 인플레 위험을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인플레를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누가?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인플레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이것도 나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것이 변동금리죠. 금융론에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 반영하는 변동금 체결하면은 은행이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조세 전가도 여기에 해당돼. 정부가 부과된 재산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임차인하고 그 매수자에게 임대인과 매도인이 떠넘기는 방식으로 임대계약 체결하고 또는 이제 매매가격 책정하는 거, 이것도 다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세트인 이유가 말씀드렸죠. 이 회피는 다른 경제에도 손실을 안 끼치는데 이거는 손실을 끼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이제 그 오지선단할 때 지문을 하나 구성하게 되고요. 근데 정답으로는 많이 체크되지 않고, 정답 체크하는 것은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위험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을 통제 또는 축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책처럼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중요한 거, 그 양가로 2번하고 여러분 양가로 3번 별표를 쳐주셔야 돼. 그 두 가지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가지고 비교를 했었잖아. 그럼 기대가 더 크면은 결정하고 이게 더 크면은 기각하는 논리가 나오죠. 그럼 기대랑 요구했을 때 기대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책에 있는 명칭을 쓰지 마시고 제가 적어드린 명칭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 가지고 할 때, 요구가 결정된 기대 가지고 할 때 얘는 수익을 반영하고요. 요거는 위험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계산 아까 기대 수익 요구 수익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먼저 기대 가지고 할 때 이게 주로 나오는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 단어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커요.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 조정이란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기대가 나왔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이라고 연결시키면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꼭 이렇게. 그럼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 이거 논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비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 기대 수익이야. 수익 가져가고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추정하는 거야. 그럼 수익이 낮게 잡아야지 뭐가 된다? 기대 수익은 하향 낮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익이 낮게 잡는다. 이걸 틀리게 할 때 어떻게 되겠어?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높게라고 표현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낮게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실현 가능한 값들을 가중평 계산했었잖아요. 아까 투자액이 10억이라 가정할 때, 10억 가정할 때,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그때 수익이 이게 5억이고, 아니 10억이고, 5억이고, 만약에 2억이었더라. 아니죠. 2억, 1억 5천만 원 했었죠. 그때 확률 값이 이게 50%고, 30%고, 20%를 잡아서 계산하면은 요것이 1억이고 이게 3천만 원이고 이게 1천만 원이라서 1억 4천 나와가지고 10억으로 나누면 14%가 계산된 거 앞에서 했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기대 수익 하향 조정, 수익 낮게 잡으려면은 우리가 호황, 보통, 불황, 낙관, 정상, 비관, 최대, 중간, 최소 있잖아. 근데 얘는 호황일 때가 가중치가 가장 많이 잡혔잖아요. 기대를 낮게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0% 잡고 여기 30% 잡고 요거를 50% 잡아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안 좋을 때를 가장 가중치 많이 잡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면 요거는 그 2억에 20%니까 뭐 4천만 원이고 1억에 30%면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 50%면 2,500이잖아. 그거 다 더하면 얼마나? 9,500만 원 나와요. 그럼 긍정적으로 할 때는 14% 나왔던 기대 수익이 10억으로 나면 9.5%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계산된 그 기대 수익률조차도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낮게 잡아서 안정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할 때 최소 추계치 있죠. 비관적일 때, 불황일 때 요거에다가 가장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소 추계치에다가 가장 가중치를 많이 잡는 거지. 요거를 최대로 잡아가지고 가장 높게 잡아가지고 계산된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책처럼 이거를 보수적인 전략이다 또는 비관적인 전략이다라고
그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말장난 들어가니까 기대 수준 해놓고 하향 조정, 상향 조정 X, 그리고 수익을 한 낮게인데 이걸 높게 다 반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쌍두마차가 있어요. 28회든 여기서 정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이때는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것도 말장난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 놓고 이걸 하향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아까 요구 수익률은 뭐였었어? 뭘 반영했었어요? 위험을 반영했잖아.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된 거니까 투자자들이 보니까 아까 요구수를 결정할 때는 위험률하고 위험 할증을 더해서 요구수를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이 높아져. 위험이 높아지면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가 더 많은 보상 달라. 그래서 위험이 높아질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을, 위험이 높아지면 높은 할인을 적용하는데 높은을 뭐로 낸다? 이거를 낮은으로 냅니다. 아까 기대를 하향할 때는 수익이 낮다는 걸 높게 하는, 이렇게 나오듯이 위험이 나오면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위험이 높아질수록 높은 할인율인데 이걸 낮은 할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지문들이 출제를 하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는 안 했지만은 이 같은 말로 요것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책처럼, 그러니까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를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을 더해가지고 위험을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같은 말로 위험 조정률이라 그래요. 요구수 자체가 위험 조정률이야. 위험 조정률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요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은 사실상 되실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하고 전가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있었죠. 남한테 손실을 안 끼치고 손실 끼치느냐. 그 기대하고 요구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기대를 낮추고 요구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정답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민감도 분석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방법도 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민감도 분석은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 포트폴리오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게 엄청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세부적인 목차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 286페이지에 보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285페이지에 그 기출문제가 붙어 있죠. 위에 있는 기출문제가 이제 작년 29회 때 나왔던 문제야. 엄청 간단하게 나왔어요. 위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어요. 내용 보시다시피 부채가 증감에 따라 원금이자는 채무불이행. 이게 무슨 위험이야? 아까 위험의 종류가 상하금법 유인이 있다 그랬죠. 그 대출을 받아서 한 거니까 대출과 관계되는 위험 무슨 위험? 금융상 위험이에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 거기 몇 번? 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이거를 위험 분석에 대해서 틀린 거를 물어봤던 이제 재작년 문제죠. 내용 보답은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 비례관계. 맞지? 아까 위험하고 요거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맞고. 평균분산법 다음 주에 보실 내용이고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 보수적 예측 방법이 뭐라고요? 기대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내용 보세요. 보수 예측 방법 투자 수익 주계치를 하향 조정. 나왔죠? 기대수를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하향 조정하면서 미래 발생 위험을 이제 상당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근거한다. 수익을 하향 조정. 단어가 나왔어요. 4번에 위험 조정률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사용하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장래 기대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나왔잖아. 위험한 투자에서 낮은 할인을 적용해요? 아니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보기 5번은 이제 민감도 분석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꼭 맞아야 되는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심화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문제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던 286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 그리고 이제 화폐시장 가치, 현금 이런 과정들을 착착착착 진행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꼭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낯설음을 이제 해소하는 식으로 이제 자주 기출문제 지문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자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